비리시한 바다, 내음과 짭조름한 바람이 그녀의 따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이서연은 바위 틈에 위태롭게 피어난 해국을 조심스럽게 캐내며 가파른 해안 절벽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작고 투박한 손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약초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정교했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서연은 땅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아이였다. 어떤 풀이 상처를 낫게 하고 어떤 뿌리가 열을 내리게 하는지 그녀는 책이 아닌 바람과 흙을 통해 배웠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작은 마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의 어선은 몇 년 전 거대한 풍랑에 휩쓸려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졌고 그와 함께 집안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낡은 그물처럼 얽히고 설킨 빚더미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져누운 어머니뿐이었다. 서연은 매일같이 산과 바다를 오가며 약초를 캐다 장에 내다 팔았지만 거대한 빚의 그림자를 걷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날도 서연은 바구니 가득 약초를 담아 절벽을 내려오고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이 어딘가 소란스러웠다. 평소라면 고기 잡으러 나간 배들이나 들어올 한적한 시간. 마을의 유일한 비포장도로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촌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초가집 때문에 다다랐을 때 건장한 체격의 산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말끔한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거친 파도처럼 사나웠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한 사내가 기계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약초 바구니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내는 고갯짓으로 집 안을 가리켰다.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사내가 아픈 어머니의 머리맡에 버티고 서서 방 안을 차갑게 둘러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 기침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우리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저는 그런 분 모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지만 사내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가서 보시면 압니다. 거절은 받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들은 법이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알아누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약만 챙겨드리고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죠. 사내의 비정한 말에 서연의 마지막 희망도 부서졌다. 그녀는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내들에게 이끌려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초라한 집과 그 안에 남겨진 병든 어머니의 모습이 눈물과 함께 흐려졌다. 차는 덜컹거리는 시골길을 벗어나 매끄러운 아스팔트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가죽 시트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다가올 미지의 운명에 대한 공포로 온몸을 떨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항구였다. 어선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거대하고 화려한 요트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서연은 사내들에게 이끌려 요트에 올랐다. 굉음과 함께 요트가 육지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아가자 서연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짙은 해무와 거친 파도를 뚫고 요트가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섬. 흑풍도 체이펑다오였다. 이름처럼 검은 바위와 사나운 바람이 가득한 섬이었다. 섬 전체가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고 그 중심에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저택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곳이 바로 해운업계의 절대 권력자. 그러나 그만큼 어두운 소문이 무성한 권재혁 선장의 왕국이었다. 서연은 저택의 육중한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섰다. 바깥에 거친 날씨와는 달리 내부는 숨막힐 듯한 고요와 화려함으로 가득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 벽을 가득 채운 값비싼 그림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서연은 집사의 뒤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마저 대리석에 삼켜져 버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유일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복도 끝, 거대한 원목 문 앞에 멈춰 섰다. 집사는 문을 열기 전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위독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기이한 독에 중독되셨습니다. 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아가씨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해독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제가 약초에 대해 조금 알기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니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집사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이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의 존재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오랫동안 조사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태어난 순수한 처녀. 대대로 특별한 기운을 물려받은 혈통. 아가씨의 체질이 이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약재입니다. 약재. 그 단어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약초나 다름없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셔요. 그녀의 절규에도 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회장님을 살릴 수 있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가씨 집안의 빚, 전액을 탕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픈 어머니께는 최고의 의사와 간병인을 붙여드렸지요. 아가씨가 여기서 임무를 완수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릴 겁니다. 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아가씨의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모든 치료는 중단될 겁니다. 빚은 몇 배로 불어나 남은 가족들을 평생 옥조에게 되겠지요.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지는 아가씨 스스로 잘 알 거라 믿습니다. 협박과 회유가 섞인 잔인한 말들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자신의 무력함이 더 고통스러웠다. 가족을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연은 집사에게 떠밀리듯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거대했지만 온갖 의료기기들이 내는 희미한 소음과 짙은 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거대한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권재혁, 사진으로만 보았던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내,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폭풍우를 만난 난파선처럼 위태로웠다. 창백한 얼굴에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간간이 터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감긴 눈꺼풀 너머로 느껴지는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서연이 침대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독의 고통으로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살아있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내가 하야기록은 그 한마디에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약초를 캐던 순수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야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바쳐지는 살아있는 재물이었다. 오늘 밤, 이 외딴 섬의 폭풍우 속에서 그녀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 것이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흑풍도는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이서연은 어제 섬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검은 세단에 실려 마을 어귀에 내려졌다. 차는 왔을 때와 똑같이 오만한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고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돈 봉투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그 무게가 마치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풍경은 낯설게 변해 있었다. 허름한 초가집은 그대로였지만 어머니의 방에는 전문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값비싼 약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이게 다 어찌된 일이냐. 웬 사람들이 와서 빚을 다 갚아주고. 의원까지 서연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는 분이 사정이 딱한 걸 아시고 도와주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몸조리에만 신경 쓰세요 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녀가 겪은 하룻밤의 지옥을 평생 흙만 파고 살아온 순박한 어머니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겉으로는 나아진 듯 보였다.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좋은 약 덕분인지 날이 갈수록 혈색이 좋아졌다. 하지만 서연의 영혼은 흑풍도의 그 차가운 방에 갇혀버렸다. 밤마다 거친 파도 소리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탐하던 권재혁의 차가운 눈빛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바다 냄새는 더 이상 포근한 고향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수치심과 공포를 일깨우는 낙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큰 고통이었다. 갑자기 생긴 돈의 출처에 대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그녀가 도시에 나가 몸을 팔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늙은 부자에게 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한때는 정겹던 이웃들의 눈빛이 이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서연은 집안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몸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날의 후유증이라 생각했다.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었으며 끓어오르는 듯한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약초에 능한 그녀였지만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의 근원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 끔찍한 섬에서 얻어온 정체 모를 병일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헛구역질을 하며 마당에 수도께 주저앉아 있을 때였다. 마침 집을 방문했던 간병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에요? 느뮤전, 제가 예전에 산파일도 좀 했거든요. 아가씨 증상이 꼭 입도 타는 새댁들 같아요. 간병인의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번개를 맞은 듯 하얘졌다. 입덧, 임신, 그 단어들이 현실감 없이 뇌리를 맴돌았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룻밤이었다. 악몽 같은 하룻밤이었을 뿐인데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읍내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늙은 의사는 초음파 기계를 그녀의 배 위에서 움직이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 아니에요. 임신 10주 차네. 축하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아기 집이 2개 보이네. 쌍둥이인가 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 말고. 쌍둥이, 그 단어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뱃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 남자의 아이들, 자신을 약재로 취급했던 그 오만하고 잔인한 남자의 핏줄이 혐오감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당장이라도 이 아이들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이 끔찍한 밤의 흔적을, 이 굴욕의 증거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초음파 화면 속에서 작게 깜박이는 2개의 점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심장 소리였다. 그 어떤 잘못도 없는, 그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생명의 신호였다. 아이들은 죄가 없었다. 죄가 있다면 그들을 이런 방식으로 잉태하게 한 세상이 죄였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증오도,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성애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원초적이고도 맹렬한 본능이었다. 그리고 그 본능은 그녀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권재혁. 만약 그가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자 후계자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괴물처럼 나타나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아이들은 자신처럼 그의 소유물로, 그의 제국의 부속품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서연은 자신과 같은 운명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아무도 자신과 아이들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권재혁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사라져야 했다. 그날부터 서연은 치밀하게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재혁이 던져준 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쌈짓돈을 만들었다. 밤마다 불을 끄고 누워 서울로 가는 지도와 도시의 지리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약을 몇 달치 미리 구해놓고 간병인에게 남은 돈을 쥐어주며 자신이 떠난 후에도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어머니에게는 서울에 있는 큰 약재상에 일자리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딸의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그녀의 등을 떠밀어 주었다. 서연은 차마 어머니에게 뱃속 아이들의 존재를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이었다. 떠나는 날 새벽, 서연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세월의 고단함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을 뚫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새벽 첫차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고향의 풍경이
천천히 멀어져 갔다. 서연은 아직은 평평한 자신의 아랫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닌 두 개의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시골 처녀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다. 거대한 세상과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러나 결코 쓰러질 수 없는 엄마였다. 버스는 점점 속도를 높여 미지의 도시 서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상처 위에 새살이 돋기도 하지만 어떤 기억은 흉터로 남아 흐린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왔다. 서울의 거대한 익명성 뒤에 숨어든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에게 지난 4년은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다. 낯선 도시의 차가움 속에서 만삭의 몸으로 버텨내야 했고, 두 아이를 낳은 후에는 잠시도 허리를 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개의 작은 태양, 하준과 혜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서연은 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찻집 풀향기 쉼터의 주인이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던 약초에 대한 지식을 미천 삼아 연 가게였다. 갓 덮은 차십의 고소한 내음과 은은한 약재 향이 어우러진 공간은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서연은 손님들의 몸 상태나 기분에 맞춰 차를 추천해 주었고, 그녀의 섬세한 솜씨와 따뜻한 마음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자신만의 작은 성을 일군 여왕이었다. 엄마, 하준이가 내 꽃 뺏어갔어. 가게 한쪽.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딸 혜운이었다. 통통한 볼에 엄마를 쏙 빼닮은 눈망울을 가졌지만 그 안에 담긴 당돌함은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었다. 혜운의 손가락질 끝에는 오빠인 하준이 서 있었다. 하준은 묵묵히 동생이 망가뜨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준은 말이 없는 대신 생각이 깊었고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준아, 동생 꽃은 왜 가져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하준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겨진 종이꽃을 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운이가 엄마 그림에 낙서했어. 엄마 힘들게 그린 건데. 아이의 눈에는 엄마를 위하는 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4년의 모진 세월을 버텨낸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였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구석이 많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두 아이 모두에게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권재혁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것이었다. 하준의 조용한 카리스마와 혜운의 지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비밀이자 떨쳐낼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 남자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아닌 자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 시각, 서울의 심장부, 남산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서연의 평화로운 일상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남자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4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권재혁 선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냉혹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독에서 풀려난 후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내부의 적들을
모조리 숙청했다.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 그의 제국은 더 단단해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공공연하게 따라붙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까지. 하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빙산처럼 텅 비어 있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회장님, 최 실장입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의 충직한 오른팔인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다. 권재혁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가웠다. 가야스나 그 한마디에 최 실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지난 4년간 권재혁이 하루도 빠짐없이 던졌던 질문이었다. 그 여자, 흑풍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연기처럼 사라진 시골 처녀를 찾으라는 명령. 최 실장은 대한민국 땅을 이잡듯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재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4년 전보다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실망도 아닌 오직 집요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4년이야. 강산이 절반은 변할 시간이지. 그런데 일개 계집 하나를 못 찾아. 워낙 외진 곳 출신이고 가족들과도 연을 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재혁은 조소했다. 돈그는 그 여자에게 돈 이상의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파고들었던 순수하고 따뜻한 기운. 그녀는 단순한 해독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꺼져가던 생명에 불을 지핀 부싯돌이었고 어쩌면 그가 일하러 버린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미신 같은 믿음.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다. 자신을 살린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정도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기심은 집착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유일하게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그녀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물건이었다. 되찾아야 할 자신의 소유물, 방법을 바꾸어 전국에 있는 약재상, 찻집, 한의원까지 샅샅이 뒤져. 풀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그리고 실종 전담팀을 따로 꾸려. 최고의 인력으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대한민국 땅에 숨어 있다면 반드시 내 눈앞에 데려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땀을 훔치며 물러났다. 홀로 남은 권재혁은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눈이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을 훑었다. 저 무수한 불빛들 중 어디에 그 여자가 숨 쉬고 있을까? 그는 입술을 비틀었다.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네가 나의 약이었듯 이제는 내가 너의 독이 되어줄 테니. 다시 풀향기 쉼터. 어느덧 가게를 정리할 시간. 서연은 잠든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다. 하준의 콧등, 혜연의 입술, 아이들의 얼굴 곳곳에 그 남자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이불로 잘 덮어주고 창가로 다가갔다. 골목길의 저녁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때로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난 4년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언제 그 남자의 그림자가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항상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4년 전에 겁 많던 시골 처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강인한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맹세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둘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다짐을 하던 그 순간에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거대한 거미줄이 그녀를 향해 촘촘히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평화로운 일상 아래 운명의 폭풍우가 조용히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운명은 종종 가장 평범한 얼굴로 찾아온다. 그날도 풀향기 쉼터는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웠다. 서연은 새로 들여온 국화차를 덮으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풍경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가게로 들어선 손님은 피곤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남자였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 아늑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는 최 실장이었다. 4년 동안 권재혁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서연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녀를 발견한 것은 이렇게 우연한 순간이었다. 그는 지병이 있는 노모에게 줄 약재에 대해 수소문하다. 이 동네에 용한 찻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심코 들렀던 것이다. 최 실장은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가게 주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앳된 티는 벗었지만 단아한 이목구비와 차분한 분위기는 기억 속의 그 여자 이서연이 분명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게 안쪽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는 두 아이에게 닿았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그 웃는 얼굴 어딘가에서 최 실장은 감히 떠올리기 힘든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자신의 주인, 권재혁의 얼굴이었다. 특히 여자아이의 오똑한 콧날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는 어린 시절의 권재혁을 찍어놓은 듯 똑 닮아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 실장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차를 주문하는 것도 잊은 채 가게를 빠져나와 골목길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저쪽에서 칼날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레, 호에,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어떤 폭언보다도 무서운 침묵이었다. 최 실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잠시 후 권재혁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입니다. 회장님을 꼭 닮았습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최 실장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전화기 너머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마침내 권재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 들끓는 폭풍을 최 실장은 느낄 수 있었다. 위치를 보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 내가 직접 간다. 전화가 끊겼다. 최 실장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찻집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가게 안에서 평화롭게 웃고 있는 여자는 자신이 어떤 운명을 불러들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가게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감지했다. 방금 나간 중년 남자의 존재감이 이상하리만치 신경 쓰였고 그가 나간 뒤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골목길 어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동네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연이어 골목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가게 주변을 에워싸듯 배치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자체로 거대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순식간에 찻집 안에는 서연과 두 아이,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4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딸랑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풍경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남자를 본 순간 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권재혁, 4년 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병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수트를 입은 그는 굶주린 맹수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깊고 냉정한 눈,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둘 수 있다는 오만함이 서린 표정.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쿵, 쿵 짓밟는 것 같았다. 사자스간,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곳을, 어떻게 나를.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가쁜 숨소리뿐이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그때 혜은이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권재혁의 시선이 서연에게서 아이들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겨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두 얼굴을 번갈아 뜯어보았다. 자신을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하준. 그리고 겁도 없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혜운. 권재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충격, 불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이한 소유욕. 그는 유전자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위압적인 기운에 겁을 먹고 서연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권재혁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심연 같았다. 내 아이들이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게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이들이에요. 네 아이 내년 몸을 빌려 태어났을 뿐. 저 아이들은 넷이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아이들을 낳아 이런 누추한 곳에서 키우고 있었다니. 배짱이 두둑한 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건지 권재혁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와 아이들의 4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었다.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다. 당신에겐 아무 권리 없어요. 그날 밤은 그저 악몽이었을 뿐이에요. 이 아이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 악몽. 권재혁이 비웃었다. 내년에게는 악몽이었을지 몰라도 내겐 새로운 시작이었지. 그리고 저 아이들이 바로 그 증거다. 나의 유일한 후계자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을 보도록 강요했다. 선택권을 주지. 일주일 안에.
내 발로 아이들을 데리고 내게 와라. 그렇다면 네가 지난 4년간 저지른 죄는 묻지 않겠다. 어미로서 아이들 곁에 머무는 것 정도는 허락해 줄 수도 있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하고 또다시 도망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내년의 숨통을 끊어 놓을 거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내가 거두겠다. 어미의 무덤 앞에서 자라게 되는 아이들이 조금 불쌍하긴 하겠군.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악마였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와 눈물도 없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악마.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4년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이 폭발했다. 죽어도 안 돼, 차라리 날 죽여. 이 아이들은 당신 같은 괴물에게 절대로 못 줘.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권재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4년 전 속수무책으로 떨기만 하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어미라는 이름은 그녀를 생각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저 사소한 저항일 뿐이었다. 좋아. 그 눈빛.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명심해라. 시간은 일주일뿐이야. 권재혁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가 가게를 나서자 그를 따랐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도 일사불란하게 채 올라탔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골목길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불향기 쉼터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품에 안긴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달래며 이제 막 시작된 기나긴 싸움을 예감했다. 그녀가 4년간 지켜온 작은 성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다. 권재혁이 남기고 간 폭풍의 잔해 속에서 서연은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들을 다독이며 가게에 잉예, 영업 팻말을 준베이총, 준비 중으로 돌려놓고 셔터를 내렸다. 찻집의 아늑한 공간은 순식간에 외부와 차단된 고립된 섬이 되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무서워. 혜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의 품에 파고들었다. 하준이는 말없이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냥 엄마를 아는 옛날 손님이야. 목소리가 좀 커서 우리 혜은이가 놀랐구나.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태연한 척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옛날 손님,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악마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가장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후 홀로 어둠 속에 남은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일주일, 그가 준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다. 항복하거나 혹은 파멸하거나.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천사 같은 얼굴. 이 아이들을 그 악마의 손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편이 나았다. 도망칠까 하지만 4년 전과는 상황이 달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대한민국 어디로 숨는다 한들 권재혁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도망치지 않겠다. 피하지도 않겠다. 비록 가진 것 없는 계란일지라도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녀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내리는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부터 권재혁의 공격은 예고된 수순처럼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조여왔다. 첫 번째 공격은 그녀의 생계수단인 풀향기 쉼터를 향했다. 10년 넘게 좋은 약재를 공급해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왔다. 인터넷 지역 맘카페에는 찻집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고, 가게 앞에는 불량배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죽치고 앉아 오가는 손님들에게 위협적인 눈초리를 보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향기로운 차 내음으로 가득했던 가게는 이제 싸늘한 적막감과 먼지만이 쌓여갔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권재혁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서연의 삶의 터전을 뿌리부터 말려 죽이고 있었다. 며칠 뒤 두 번째 공격이 도착했다.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이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친생자 인지 및 양육권 청구 소송 소장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온갖 거짓말들이 법률 용어라는 가면을 쓰고 번듯하게 적혀 있었다. 청구인 권재혁은 피청구인 이서연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지난 4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아이들을 청구인에게 보여주지 않았음. 피청구인은 현재 변변한 직업 없이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이며 불안정한 정서 상태로 인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인이 갖는 것이 타당함. 서연은 실소했다.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사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는데 소장 속에서 그녀는 돈에 눈이 먼 유괴범이자 무능하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미혼모로 둔갑해 있었다. 권재혁은 법이라는 칼을 이용해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그녀의 모성 자체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소송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고 억눌렀다. 두려웠다. 거대한 법률법인의 이름이 찍힌 서류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한 존재였다. 변호사를 살 돈도, 그들과 맞서 싸울 지식도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싶은 유혹이 악마처럼 그녀를 속삭였다. 그때 가게 안쪽 방에서 하준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황급히 들어가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이는 악몽이라도 꾼 듯 엄마의 품에 파고들며 웅얼거렸다. 엄마땀 가지마. 그 한마디에 서연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맹세했다. 그래, 가지 않아. 어디에도 가지 않아. 너희를 두고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강철 같은 의지가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한편 권재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 법원 소장은 전달된 것 확인했습니다. 주변 상권에도 압력을 넣어 자금줄을 막아놨습니다. 아마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권재혁은 와인잔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미라는 동물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지. 하지만 둥지가 불타고 먹이가 끊기면 결국 새끼를 포기하게 되어 있어. 그게 자연의 섭리야. 하지만 회장님, 만약 그 여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매웠죠? 권재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일주일이다. 그 안에 제 발로 찾아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 아동보호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해 엄마의 경제적 무능과 정서적 불안으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시도둥년이라는 오명에 이젠 애까지 학대하는 미친년이라는 딱지까지 붙여주지.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철저하게 짓밟아 그에게 이 싸움은 단순히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감히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자신에게 저항한 여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의 끝에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권재혁이 예고했던 일주일이 되던 날, 아침부터 가게의 구청 아동복지과 소속이라며 공무원 2명이 들이닥쳤다. 주변에서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캐물으며 서연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 비록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모욕감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웃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연은 떠나지 않았다. 항복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법원에서 보낸 소송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아이들은 잠시 이웃집에 맡겼다.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무기가 없다면 맨손으로라도 싸울 것이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밤새워 찾아낸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섰다. 비록 승산 없는 싸움일지라도 그녀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엄마였다. 텅 빈 찻집에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강인한 전사의 얼굴이었다. 거대한 법률 시장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다. 서연이 손에 쥔 주소는 허름한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민 변호사 법률 사무소였다. 그녀가 찾아간 몇몇 무료 법률 상담소들은 권재혁 혹은 그의 제국인 해신그룹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문전박대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싸움에 그 누구도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곳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열자 퀴퀴한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은 비좁고 어수선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쌓인 서류 더미들, 낡은 책상, 그리고 그 뒤에 파묻혀 있던 한 남자. 그가 바로 변호사 강민호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입은 듯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건조하게 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전세 사기를 당한 신혼부부의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 같은 변호사였다. 서연은 말없이 권재혁의 법무법인에서 보낸 소송 서류를 내밀었다. 강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국내 최대 로펌 광장의 이름과 상대방의 이름 권재혁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상대가 해신그룹 권재혁 회장이군요. 그의 목소리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 이건 소송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상대는 탱크를 몰고 오는데 이쪽은 맨주먹이에요. 승산이 0%인 싸움에 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렸다. 서연은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아버님께서도 작은 해운회사를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신그룹 때문에 평생 일군 회사를 잃으셨다고 서연이 밤새워 찾아낸 정보였다. 강민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의 아버지는 해신그룹의 무자비한 인수합병 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이 그가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이 누추한 사무실에서 약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였다. 권재혁은 그의 원수이기도 했다. 그래서 복수라도 해달라는 겁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변호를 맡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입니다. 복수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 남자는 제게서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제 인생, 제 순결,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들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이겨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싸울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너지는 모습만은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강인함은 그 어떤 눈물보다도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오래전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들어봅시다. 소설 말고. 팩트로만 강민호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다. 서연은 4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해독제라는 비현실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아픈 가족을 빌미로 한 협박과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관계를 맺게 된 사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쳐왔던 지난 4년의 세월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는 안경을 벗어 거칠게 눈을 비볐다.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이성은 여전히 승산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4년 전의 협박을 입증할 증인이나 물증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 섬에는 그들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당신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권재혁 측에서는 당신을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가 버림받자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여자로 몰아갈 겁니다. 여론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고요.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돌아가세요. 지금이라도 권재혁을 찾아가서 비는 게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강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정의를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신념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통감했다. 그날 오후 강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몰아 서연의 찻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다. 그는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폐업이라도 한 듯 셔터가 내려진 풀향기 쉼터를 바라보았다. 그때 이웃집에서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놀이터로 데려갔다. 강민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그네를 타는 아이들을 밀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지를 알기에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놀이터 근처에 멈춰 서더니 건장한 산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서연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넸다. 서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사내들은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그녀를 협박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강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차 문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저것이 바로 권재혁의 방식이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가장 비열하고 잔인하게 상대를 말려 죽이는 것. 그는 서연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어린 시절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생각해봤습니다. 이길 확률 여전히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0%는 아니겠지요. 그 0이 아닌 가능성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쟁 계획을 짜야 하니까요. 다음 날 2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강민호의 눈은 밤샘 연구로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총기로 가득했다. 정면으로 양육권 다툼을 벌여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를 바꿔야 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해신그룹의 조직도를 가리켰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아버지 권재혁이 아닙니다. 해신그룹 회장 권재혁이라는 괴물 그 자체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위험하고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인간인지를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내서 송곳으로 멀시레슬리 찔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서연은 강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냉소적인 변호사가 아닌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동지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사무실은 그날 이후 법률사무소가 아닌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사무실 벽은 온통 해신그룹의 조직도, 권재혁의 지난 10년간의 행적을 정리한 타임라인,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사진으로 뒤덮였다. 강민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권재혁의 제국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탈세, 불법 비자금, 정경유착,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비리의 흔적들은 많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권재혁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자잘한 문제들일 뿐이었다. 권재혁이라는 괴물은 너무나도 영리하고 치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서연 역시 수사에 동참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매일같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법률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녀는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며 강민호를 도왔다. 그녀의 성실함과 놀라운 집중력은 강민호를 여러 번 놀라게 했다. 며칠이 지나자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강민호는 지친 기색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젠장, 뱀새끼처럼 허물을 계속 벗어대니 잡을 수가 있어야지. 이 인간은 완전 무결 그 자체야. 법적으로는. 그때 타임라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권재혁이 이룩한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견고한 성이든
지어질 때의 균열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에요. 그가 지금의 제국을 완성하기 직전, 모든 걸 잃을 뻔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서연의 손가락이 타임라인의 한 지점, 4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권재혁이 독에 중독되었던, 그리고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 시점이었다. 강민호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4년 전 중독 사건 말입니까? 이미 경찰에서도 단순 원한 관계로 내사 종결된 사건입니다. 용의자도 못 찾았고요. 파고들 게 없을 텐데. 아니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서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의 일은 그녀에게 끔찍한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녀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현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약재가 되어야만 했던 그 독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독초와 약초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4년 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긁어모았다. 당시 해신그룹의 주가 변동, 권재혁의 병가 소식에 대한 언론 보도, 심지어는 흑풍도 주변의 기상 정보까지. 그러다 서연은 아주 오래된 의학 저널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남해안 외딴섬에서 발견된 희귀 신경독 중독 사례 보고. 환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시기와 장소, 그리고 묘사된 증상이 권재혁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은 저널에 묘사된 증상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급격한 천저하, 호흡곤란, 환각 증세, 근육마비,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곧장 사무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약초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흑백 사포화와 함께 흑사와 하이셰화라는 식물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작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강민호가 달려왔다. 이 독의 정체는 흑사화의 독이에요. 전설로만 전해지는 맹독 식물이죠. 남해안의 특정 절벽지대에서만 자생하는데 채취 방법이 무척 까다로워 전문가가 아니면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독초 전문가라는 건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서연은 책의 다음 구절을 가리켰다. 흑사와의 독은 그 자체로도 치명적이지만 백선초 바이샨차오라는 약초와 만나면 즉시 중화되어 독성을 잃는 특징이 있다. 백선초는 아주 흔한 약초예요. 웬만한 상잇을 깨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해독제를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강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암살자가 일부러 해독하기 쉬운 독을 썼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목적이 암살이 아니었다면요. 서연의 한마디에 강민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암살이 아니라면 목적은 단 하나, 권재혁을 일정 기간 동안 무력화시키는 것. 두 사람은 다시 타임라인으로 달려갔다. 권재혁이 쓰러졌던 바로 그 주에 해신그룹의 운명을 가를 만한 중대한 사건이 예정되어 있었다. 바로 유럽 최대 해운사와의 합병 계약 체결식이었다. 권재혁이 평생을 공들여온 수권 사업이었다. 만약 권재혁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했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을까? 강민호는 당시 해신그룹의 2인자였던 부회장 윤태섭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권재혁의 가장 오랜 동지이자 경쟁자였다. 권재혁이 쓰러졌을 당시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던 인물. 하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합병 계약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권재혁이 회복한 직후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어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영 능력 부족이었지만 시기가 너무나도 절묘했다. 가설을 세워봅시다. 강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윤태섭은 권재혁을 잠시 무력화시키고 합병 계약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거나 혹은 아예 무산시켜 권재혁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던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긴 거지. 조요. 그래요, 이서연 씨. 윤태섭은 권재혁이 며칠 앓다가 일어나리라 생각했겠지만 독이 예상보다 치명적이었거나 혹은 권재혁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야.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권재혁을 살려낸 거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윤태섭은 권재혁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당하기 전에 알아서 물러난 거고 모든 것이 악귀가 맞아 들어갔다. 권재혁을 중독시킨 범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심장부, 가장 믿었던 동지였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권재혁에게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완벽한 제국을 이룩한 군주가 사실은 가장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윤태섭은 우리의 잠재적인 아군이 될 수도 있어요. 권재혁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정보를 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피곤함 대신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권재혁이라는 견고한 성벽의 균열을 찾아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던 싸움의 국면이 이제 막 공격으로 전환되려는 순간이었다. 강민호는 화이트보드에 윤태섭이라는 세 글자를 크게 썼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그렸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유령처럼 사라진 전 부회장님을 찾아내서 4년 전 그날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두 사람 앞에 배신이라는 이름의 가느다란 실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실을 따라가면 무엇이 나올지,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가 나올지, 혹은 더 깊은 함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강민호와 서연이 유령이 된 윤태섭 전 부회장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는 정보는 즉시 권재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전해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최 실장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권재혁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런데 감히 시골 출신의 계집 하나와 삼류 변호사 따위가 자신의 과거를 들쑤시고 다니고 있었다. 그 변호사, 강민호라고 했나? 네. 회장님, 과거 저희 그룹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했던 강성철 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임스 건. 권재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벌레들이 감히 사자의 굴을 넘보고 있어. 법으로 노는 건 시간 낭비다. 게임을 끝내야겠어.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돌아서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명령했다. 아이 하나를 데려와. 저 계집이 가장 아파할 만한 방식으로.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최 실장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아이를 말씀이십니까? 그건 너무 시끄러워. 권재혁의 고함에 사무실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내 자식을 내가 데려오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이건 명령이야. 실패하면 네가 그 변호사 놈과 함께 바다 구경을 하게 될 거다. 최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회의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권재혁에게 충성을 바쳤지만 죄 없는 아이를 납치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거역은 곧 죽음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비극은 서연의 가장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날은 아이들의 유치원에서 작은 학예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연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재롱을 부리며 신이 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학예회가 끝나고 서연은 들뜬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들렀다. 하준이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고 활달한 혜은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잠시 흐뭇하게 바라보다 목이 마르다는 하준이를 위해 근처 매점으로 향했다. 아주 잠시였다. 그녀가 아이들에게서 눈을 뗀 것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았다. 그녀가 음료수를 사들고 돌아왔을 때 하준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혜은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준아, 혜은이 어디 갔어? 아까 저쪽 미끄럼틀 쪽으로 갔어. 예쁜 강아지랑 같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미끄럼틀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혜은아, 이혜은. 그녀는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다. 공원을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혜은이를 찾았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함께 놀던 아이들은 혜은이가 어떤 아주머니와 함께 공원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혜은이의 엄마 친구라고 했다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니야. 머릿속이 하얘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회에게 전화를 걸어 거의 울부짖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낯선 번호의 전화가 울렸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딸, 아주 예쁘더군. 날 쏙 빼닮았어. 혜은이, 우리 혜은이 어딨어? 이 악마 같은 놈. 진정해. 내 아들은 아직 내 곁에 있잖나. 권재혁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내 딸을 보고 싶으면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와. 물론 혼자 와야지. 내 그 잘난 변호사 친구나 경찰에 알리는 순간 네 아들 하준이마저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다. 선택은 내 몫이야.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잠시 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눈물이 멎었다. 공포로 떨리던 몸이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서 연약한 슬픔은 사라지고 새끼를 빼앗긴 어미 사자의 맹렬한 광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일단 하준이를 부탁해요. 그리고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이건 저 혼자 해결해야 해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이웃집에 하준이를 맡겼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처럼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약재 서랍을 열어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향낭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만이 아는 특수한 약재 가루가 들어있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눈과 호흡기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최루성 식물 가루였다. 독은 아니었지만 독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향낭을 손목 안쪽에 단단히 묶고 그 위를 소매로 가렸다. 그리고 권재혁이 보낸 주소로 향했다. 그가 보낸 곳은 인천항에 버려진 7번 창고였다. 그의 왕국이자 그의 사냥터였다.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창고 중앙 희미한 정오 불빛 아래 권재혁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겁에 질려 훌쩍이고 있는 혜은이가 최 실장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와스군, 생각보다 용감한데. 권재혁이 박수를 치며 비웃었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오직 혜은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걸어갔다. 혜은아, 괜찮아. 엄마 왔어. 이 엄마. 혜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발버둥 쳤지만 최 실장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권재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다. 친권 포기 각서였다. 여기에 서명해. 그럼 너와 나 아들은 조용히 살게 해주지. 물론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거부한다면 내 딸은 오늘부터 내 딸로만 살게 될 거다. 너라는 존재는 아이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주지. 서연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재혁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항복의 미소가 아니었다. 당신은 실수를 했어. 날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어.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말을 마치는 순간 서연은 테이블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드는 척하며 권재혁과 최 실장의 시선을 아래로 유도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손목에 숨겨두었던 향낭을 터뜨려 그 안에 있던 약재 가루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다. 규악! 키오헉 눈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권재혁과 최 실장 그리고 주변을 지키던 부하들까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었다. 자욱한 가루가 순식간에 퍼져나가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 그 혼란을 틈타 서연은 최 실장의 손에서 혜은이를 낚아챘다. 혜은아, 엄마 꽉 잡아. 그녀는 딸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창고 출구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 권재혁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악마처럼 울려 퍼졌다. 전연 잡아, 당장 잡아. 하지만 눈을 뜰 수 없는 부하들은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서연은 이미 들어올 때 파악해두었던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낡은 철문을 온몸으로 밀어젖히자 비리샨 바다 내음과 함께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딸을 안고 어두운 부둣가를 가로질러 달리고 또 달렸다.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사냥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창고 안에서 시력을 회복한 권재혁의 붉게 충혈된 눈이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어두운 부둣가에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혜은이를 품에 안고 컨테이너 더미 사이를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권재혁의 부하들이 내지르는 고함소리와 여러 개의 발소리가 악마의 추격처럼 따라붙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거대한 컨테이너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끼익!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이 경계하며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조수석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빨리 타요. 강민호였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서연은 혜은이를 안고 채 몸을 실었다. 차는 무서운 속도로 부두를 빠져나갔다. 뒤늦게 따라온 권재혁의 부하들이 허망하게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괜찮으세요, 아이는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은... 서연은 운전석의 남자를 보며 물었다. 강민호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찾던 열쇠입니다. 윤태섭 전 해신그룹 부회장님이세요. 서연이 창고로 향하기 전 강민호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이 권재혁의 발을 묶어두는 동안 강민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윤태섭을 찾아갔다.
권재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은둔 생활을 하던 윤태섭은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했다. 하지만 강민호가 내민 흑사화라는 단서와 권재혁이 자신의 아이까지 납치했다는 사실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 복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윤태섭은 강민호에게 권재혁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와 4년 전 자신과 권재혁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복수의 운전대를 잡았다. 지금쯤이면 검찰에서 해신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을 겁니다. 강민호의 말에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제 막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을 놓친 권재혁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부셔버릴 듯이 날뛰었다. 감히 자신의 소나귀에서 먹잇감을 놓친 것도 모자라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가 본사로 복귀했을 때 로비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점령당해 있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해싱그룹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권재혁 회장, 내부 배신자에 의해 독살될 뻔했다. 헤드라인들이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권재혁은 권재혁이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의 오만함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외부 세력의 소행이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하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 찬 기자회견장. 권재혁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은 해신그룹을 위협하는 비열한 세력들의 공작입니다. 저는 결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해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가 능숙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혜은이의 손을 꼭 잡고 강민호 그리고 윤태섭과 함께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권재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저것들이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민호는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비열한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재혁 회장 당신입니다. 강민호는 윤태섭에게 받은 비밀 장부의 사본을 스크린 위에 띄웠다. 해신그룹의 추악한 비리들이 만천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해신그룹이 지난 10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입니다. 이 돈으로 당신은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고 경쟁사들을 불법적으로 탄압해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권재혁이 소리쳤다. 거짓말, 모두 조작된 거야. 하지만 강민호의 다음 카드는 그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4년 전 윤태섭과 권재혁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윤태섭 형님, 합병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권재혁 닥쳐. 내 제국에선 내가 법이야. 거슬리는 놈들은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이야. 너처럼 말이지. 비록 독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녹음 파일은 권재혁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무자비한 인물인지 그리고 윤태섭이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유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장래를 압도했다. 그녀는 비자금이나 경영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 사람의 약이 되기 위해 강제로 끌려갔던 시골 처녀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4년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사람은 자신의 친딸을 납치했습니다. 서연은 혜은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이런 사람이 한 기업의 총수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법의 심판 이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권재혁은 더 이상 비운의 경영인이 아닌 인면수심의 괴물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단상 위로 직행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권재혁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권재혁 씨,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납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철옹성 같았던 권재혁의 제국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연을 향한 증오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최 실장을 비롯한 그의 수족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자신을 비추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딸 혜은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마침내 멈췄다. 괴물은 우리에 갇혔고 불가능해 보였던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권재혁의 제국이 무너진 후 세상은 한동안 그가 남긴 추악한 흔적들로 시끄러웠다. 법정에서는 연일 그의 범죄 행각들이 파헤쳐졌고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가 만천에 드러났다. 몇 달 후 최후의 선고가 내려지는 날 서연은 강민호와 함께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권재혁은 더 이상 바다의 제왕이 아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수임복을 입은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 대신 오만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판사는 장장 1시간에 걸쳐 그의 죄목들을 나열했다.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불법 비자금 조성, 납치교사, 증거인멸. 마침내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권재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권재혁은 이성을 잃고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공허한 외침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그의 충신이었던 최 실장 역시 납치 공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결정적인 증언을 한 윤태섭 전 부회장은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서연과 강민호에게 몰려들었다. 강민호는 이제 더 이상 허름한 사무실의 무명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인파를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서연 씨, 아니에요. 변호사님이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싸운 건 서연 씨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서연 씨의 용기 옆에 잠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강민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며 생사를 함께한 굳건한 동지이자 친구였다. 그 사건 이후 서연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 해신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서연은 민사소송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권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풀향기 쉼터는 용기 있는 어머니의 가게로 알려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이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부를 얻었다. 하지만 서연은 서울에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울은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기회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아픈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이기도 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상처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향 마을은 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릿한 바다 내음, 낡은 집들, 그리고 순박한 사람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손가락질했던 그들은 이제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나갔던 불쌍한 처녀가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이긴 마을의 영웅이었다.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서연은 위자료의 일부를 털어 마을 발전 기금을 만들었다. 낡은 어선들을 교체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구방을 지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마을 전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바닷가 절벽에 올랐다. 예전처럼 약초를 캐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드넓은 바다를 보기 위해 그곳에 올랐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광활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바다는 그녀에게 흑풍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엄마, 바다가 정말 예뻐. 혜은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준이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불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아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서연은